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교과서 오늘은 21페이지. 21페이지? 아닌데? 24페이지인데? 네. 이거 지나야 돼. 지난주에 본 거고. 24페이지 보시고. 자,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내용이 목적의 효력 요건에서 확정, 가능, 적법까지 봤죠. 오늘은 5절 뭐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나오죠. 거기 24페이지에 조문 103조 한번 읽어보시죠. 103조. 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죠? 칠판 보시고요. 글씨 보이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다 뭐예요? 무효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랬을 때 크게 이게 낱말이 선량한 풍속 하나하고 사회 질서하고 두 개가 나오잖아요. 어떤 게 더 큰 말일까요? 의미가. 네? 사과, 귤, 기타, 과일. 그러면 어떤 게 큰 말이에요? 기타 뒤에 나와 있는 이 과일이 얘네 둘을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핵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랬을 때 이게 중심 키워드예요? 요게 중심 키워드예요? 사회 질서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그랬을 때 요 103조를 제목에서 책 보세요. 거기 103조에서 꺽쇠하고 꺾은 거 있죠. 요걸 표제어 그래요. 표제어. 그 조문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 질서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중심 키워드는 사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 행위는 전부 어떻게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무효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효가 뭐죠? 효가? 효가 뭐라 그랬어요? 효과, 권리, 의무라 그랬잖아요. 그게 안 생긴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당사자가 하면 그러면 그 법률 행위는 권리, 의무가 아예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회 질서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 요 사회 질서 위반, 요게 이제 중심 키워드고 요걸 더 줄이면 뭐라 그래요? 반사회 질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위반한 반대되는 법률 행위를 하면 그건 무효다. 자, 그런데 사회 질서 위반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동차 그러면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예? 분필 그러면, 안경 그러면, 모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미지가 탁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회 질서 그러면 이건 이미지가 확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을 우리는 무슨 단어다 그래요? 추상적 단어다 그래요. 추상적 단어. 추상적의 반대말은 뭐라 그러죠? 구체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사회 질서라는 말 자체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게 사회 질서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냐 이제 그 문제죠. 자, 그래서 사회 질서의 위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누가 판단을 하는 거냐면 법원에서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그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런 건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재판할 때 어떤 사건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해서 법원이 판단한 거를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봐야 된다. 그럼 첫째 뭐냐?
목적 자체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예요. 사회 질서 위반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죠? 불법. 근데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과 불법 행위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 그런 게 불법 행위고, 요건 자체는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과 불법 행위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민법에서 불법 행위다라고 하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다 불법 행위라 그래요. 뒤에 가서 볼 거고. 어쨌든 사회 질서 위반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런다? 예? 불법. 목적 자체가 사회 질서에 위반했을 때 얘기해요. 그죠?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보시면, 그럼 어떤 게 사회 질서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냐, 그거죠. 자, 이게 쭉 나와 있어요. 먼저 뭐죠? 인륜에 반하는 행위. 책에 보시면 25페이지에 사회 질서 위반의 법률 행위의 유형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먼저 나왔죠. 순서는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칠판 보시고 넘기시면 뒤쪽에 나와 있어요. 인륜에 반하는 행위가. 자, 그럼 거기 인륜에 반하는 행위 그래서 뭐 나와 있죠? 첩계약 그랬죠. 그럼 인륜에 반한다라는 말은 인간의 윤리에 위배됐다 그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윤리에 위배됐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첩계약. 또 뭐예요? 대리모계약.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사회 질서에 위반하니까 첩계약을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무효. 대신 애기 놔주기로 하는 계약, 돈 받고 애기 놔주기로 하는 계약, 이런 것들도 인륜에 위배되어서 무효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가보시면 다시 25페이지에 나와 있죠?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차. 밀수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런 계약은 뭐다? 무효. 경매 등에 있어서 담합행위, 또 대가를 주고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자, 그럼 봐봐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정의관념이라는 게 뭐죠? 정의. 옳은 거죠. 옳은 게 정의란 말이에요. 바를 정, 바를 의. 옳은 것. 옳다라는 생각에 위반되는 행위가 어떤 것이냐. 대표적으로 뭐예요?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범죄한 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아, 내가 당신에게 1억 원을 줄 테니까 우리 남편 좀 죽여줘. 이렇게 했어요. 죽여줘. 그럴 수 있나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예? 남편. 청부. 살인. 계약을 한다. 예? 이게 청부살인 계약. 근데 이 청부라는 말이 일본 말이라 그랬죠? 우리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청부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도급이에요, 도급. 그러니까 앞으로 남편 청부살인 사건 그러지 말고 남편 도급살인 사건 그래야 돼.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계약들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범죄를 내용으로 하니까.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이것은 뭐에 위반된다? 정의관념에 위반된다. 따라서 무효.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첫 번째 인간의 윤리에 위배되는 계약, 두 번째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 세 번째는 뭐죠?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해요? 심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 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무효예요. 왜요? 왜 무효예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니까. 아니,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쓰는 것 자체가 무효란 말이에요? 유효란 말이에요? 그럼 이혼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혼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혼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면 이혼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줘요. 개인의 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생 안 하겠다라고 한다?
이걸 유효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무슨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뭐가 제일 우선하는 거예요? 민주보다도 자유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걸 제한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북도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슨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가 우선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론 자체가. 근데 이 사회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자유를 우선시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죠? 자, 어쨌든 이혼하는 것도 권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그러면 역시나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예요. 책에 다 있어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예컨대 장래 취득하게 될 모든 재산을 다 양도하겠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취득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그죠? 이거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이런 것들도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사행행위죠. 이 사자가 무슨 사? 쏠사. 요거는 행운. 행운을 쏘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뭐죠? 도박입니다. 도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질서 자체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이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넘겨보시고요. 26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보시고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륜에 반하는 행위, 그래서 첩계약 나와 있죠. 첩계약은 서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다 그래요. 예? 책에서. 아니 본처가 첩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본처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첩계약은 유효가 돼요? 무효예요? 무효죠? 네. 왜요? 그 예전에 이걸 모의고사를 한번 냈었어요. 모의고사 냈는데 광주인가 거기서 강의할 때, 전주에서 강의할 때인데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쫓아와가지고 제가 이건 무효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문제를 보여주면서 본처가 동의를 했는데 왜 첩계약이 무효냐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처가 동의를 하든 말든 이건 사회 질서 위반의 문제니까 개인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질서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했더니 아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본인의 입장을 지금 무효라고 한 것 같은. 그래요? 화나시는 분 또 있어요 여기? 아니죠? 근데 2번 보세요. 다만 불륜관계의 지속을 위해서가 아닌 첩의 생계 유지비 및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또는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한 금전 지급 약정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첩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 무효. 첩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지급하는 약정은 그건 무효잖아요. 아니, 첩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감남과 을녀가 부부관계인데, 병녀가 나타나서 둘이 첩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자체가 뭐란 말이에요? 무효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첩계약이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첩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여기 애도 나왔어요. 애도. 그러면 얘 양육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비.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얘가 임대령이라는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군인이다 보니까 군인은 본가가 그 군부대에 있으면 좋겠지만 애들 교육 때문에 본처는 애들하고 서울 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군인이니까 군대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막 흩어져 있죠. 그래서 지방의 관사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지방 관사에서. 관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미용실 운영하는 병녀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둘이나 낳았어요. 이놈도 외로우니까. 예? 그 애들하고 본처는 서울 살고 자기는 이제 지방 떠돌면서 군인이니까 이제 적적한 마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까지 낳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을려가 알게 됐죠. 쫓아가가지고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둘이 이제 헤어져라.
이해되셨어요? 그럼 헤어져라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고 대신 양육비를 주겠다. 그리고 위자료도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양육비나 위자료를 달라고 이제 청구를 한 거죠. 안 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소송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까지. 고등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첩계약은 무효이고 첩계약을 불륜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자녀 양육비 주는 약정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봤어요. 이해되셔요? 근데 대법원으로 가니까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첩계약 하는 거는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인데 첩계약을 해소한다면 오히려 바른 위치로 가는 거 아니냐. 당연한 사필 규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벌어진 이 위자료라든지 아이들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뭐다 이거? 유효하다. 그럼 우리 결론은 뭐냐면 첩하고 붙어 사는 건 무효이고 헤어지면 유효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헤어지는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 붙어 사는 약정은 무효. 다시 읽어봐요. 그래서 두 번째, 불륜관계의 지속을 위해서가 아닌 첩의 생계 유지비 및 출생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또는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급 약정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대법원에서. 자,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한편 부정행위가 뭐예요? 바람 폈죠? 남자가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남편 명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양도하되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바람핀 걸 빙자해서 삥 뜯은 거예요. 부동산으로. 선수죠? 근데 이 남편은 뭐냐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아내가 임의로 처분을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빌미 삼아 삥 뜯어가고 남편은 삥 뜯기는 대신에 처분을 못하게 막고 선수들이죠. 서로 선수들이죠. 그럼 선수들끼리 약정은 크게 누군가에게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 그래서 밑에 써요. 옆에다 선수들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칠판 다시 보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울 게 아니니까 외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판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목적은 적법합니다. 그런데 적법한데 거기에 사회 질서 위반인 조건이나 대가가 붙어버려요. 예? 또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법률적으로 강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목적은 적법한데 문제는 이런 게 붙는 거예요. 조건이나 대가가. 그게 사회질서 위반인 조건이 대가가 붙는 거예요. 예컨대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줘요. 조건을 맞추면 허가 내주는 게 맞잖아요.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그죠? 그런데 여기에 1억 원의 뇌물이 붙었다. 허가 신청, 허가 내주면 내가 1억 원 줄게. 허가 내주는 건 적법한 거예요. 자, 판사가 판결하는 거 적법하죠? 그죠? 요렇게 판결 내주면 1억 줄게. 그러면 이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가 존재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대가가 돈이 붙은다. 근데 그 돈 붙는 게 적법한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의 대가다 그러면 이때는 이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있어요? 다시 범죄하는 게 당연해요? 범죄 안 하는 게 당연해요? 안 하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1억 줄게 그러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1억 원 지급하는 약정. 유효, 무효. 이건 대가가 결부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을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얘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내가 지금 너를 죽일까? 아니면 살릴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정당한 사람, 보통 사람이라면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럼 내가 안 죽일게. 살려줄게. 안 죽일게. 즉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게. 대신 1억 내놔. 라고 약정을 한다면 이 약정은 유효, 무효? 예? 무효잖아요. 이런 약정은. 왜? 범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질서 위반이 조건이 붙거나 대가가 결부되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되죠? 자, 요거 이해됐다면 다시 한번 따져봐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을 가져보셔요. 첩계약을 했으면 첩계약을 해소하는 게 당연해요? 첩계약 유지하는 게 당연해요? 해소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첩계약이 이미 해서는 안 되는데 해버렸다. 그러면 해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 논리로 가면 적법한 목적인데 거기에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되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변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 안 하는 게 당연한데 돈을 줬다. 안 죽일 테니까 1억 원 내놔라. 라고 하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죠. 그러면 첩계약을 했으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까 해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1억 줄게 그러면 1억 줄 테니까 첩계약 해소하라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가 되어야 해요? 무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유효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겠어요? 첩계약을 그러면 일단은 하는 거예요. 감남과 병녀 사이에 첩계약을 일단 해버려요. 하고 해소하면서 얘한테 1억 원 삥 뜯는 게 유효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젊은 여성들은 일단은 취직 안 되면 첩이 됐다가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삥을 뜯으면 요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젊은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일까 안 죽일까? 안 죽여주세요. 그래 살려주세요. 그래 살릴 테니까 1억 원 내놔. 그럼 이것도 유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남녀 차별 아니에요 이거? 그죠? 지금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이 임대령 사건에서 고등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다고 이거? 위자료 주는 거 이거 무효다 그렇게 판단한 거 이대로. 근데 대법원 가니까 그게 유효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학자들은 계속 이걸 가지고 막말로 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씹어요? 논문으로, 문제로.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어떤 느낌이 오냐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놈은 하나밖에 없네. 그죠? 딸 둘이에요, 딸 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애를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양육비를 줘야 되겠죠? 줬어요, 안 줬어요, 이놈이 근데. 근데 지 새끼들이잖아요. 안 줬죠? 나쁜 놈이죠? 안 준다고 소송까지 간 거예요. 죽일 놈이지. 그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이걸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효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유효라고 판단한 건 뭐냐면 이 대법관들은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평생 법원에서 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도 젊었을 때는 순환보직제 때문에 뭐 서울에서 뭐 몇 년 하다가 또 지방 가서 몇 년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고인물은 썩으니까 자리를 순환시켜요, 보직을. 그걸 순환보직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건 보면, 아, 그때 그 이는 어디서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과외로 또 자기가 키우는 애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기 전에 그 일을 생각해서 이런 판결은 좀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적 고려가 있지 않았는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는 뭐예요? 어쨌든 첩계약은 붙으면 무효, 헤어지면 유효. 헤어지는 대가로 양육비 지급 약정, 위자료 지급 약정은 유효.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내용은 전달이 되지요. 요거까지 이제 이해가 됐다면 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걸 법률적으로 강제했다. 여러분,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제그룹 해체 사건. 이게 판례 얘기인데, 국제그룹이라고 아시죠? 이게 전신이 국제상사.
예? 국제상사에서 만든 유명한 브랜드가 뭐예요? 프로스펙스 그거잖아요. 기억나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왕자표 고무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왕자표 고무신. 부산에서 고무신 사업을 한 거예요. 대박 친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쫙 퍼졌어요. 왕자표 고무신.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국제상사로 법인 전환하면서 이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죠. 그래서 70년대 막 해외 수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국제상사가 이제 국제그룹으로 17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당시 80년대 국내 7위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빛나리 누군지 아시죠? 예? 네. 빛나리가 해체시킨 거예요. 대기업을 빛나리가 정권에서 해체시킨 거예요. 말 안 들었다고. 돈 내라고 했더니 다른 데는 막 10억씩, 20억씩 막 주는데 여기는 꼴랑 5억 어음으로 주고. 정치자금 내라고 했더니. 그리고 부산 지역에 선거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제사 지내러 미국 가버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빛나리가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체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제일은행에다가 이 사람들의 주식을 제일은행에 강제로 매각을 시킨 거예요. 아니 주식을 매각하든 말든 그거는 주식 주주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주식을 강제로 매각시켜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냥 국제그룹이 그냥 한 방에 끝이 나버린 거예요. 대단한 정권이죠. 그게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대통령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시절이었다니까 빛나리가 이걸 했어요. 그게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명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2금융권의 안정화 대책이란 이런 문건을 만들어요. 제2금융권의 안정화 대책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그룹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사업을 벌리고 놓고 있으니까 이 제2금융권이 지금 부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걸 안정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을 매각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한 거예요. 행정지도. 지도는 말 그대로 지도만 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률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는 행정지도인데 행정명령은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거죠. 지금 방역 패스 이런 것들은 행정명령이에요. 이거는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지도는 이러면 어떻겠느냐라는 권고안이에요. 권고안.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률적으로 강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내놓고 주식을 양도해 말 안 들어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얘가 양도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헌법재판소라고 들어봤죠? 예?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렇게 한 거는 위헌이다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그럼 이 위헌이니까 다시 한번 복귀시켜달라. 그래서 이 그룹을 17개나 되는 그룹을 찢어가지고 뭐 한일은행하고 한일인가 어디하고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이제 받았거든요. 다시 복귀시켜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법률행위 성립 과정상의 강박이 있으면 인정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성립 과정상에서만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강박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요거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갑을 상대로 계속해서 강박을 해요.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나한테 내놔.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때리고 막 하고 괴롭히는 거야. 그러다가 갑이 결정을 해요. 아 그럼 내가 내 재산을 당신에게 증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방을 이동해서 다른 방으로 가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여기 찻잔도 딱 하고 음악도 이렇게 딱 틀어놓고 전망도 되게 좋아요. 이런 방으로 가가지고 쓰세요 라고 해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쓸 당시 쓸 때까지의 과정
요걸 지금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래서 성립 과정에서만 강박이 있었을 뿐이지 계약서 쓸 당시에 주식을 제일은행에 강제로 매각할 당시에는 강박이 존재하지 않지 않았냐. 이때도 강박이 있었다면 이건 사유질서 위반으로서 무효인데 그런데 과정에서만 강박이 있었으니까 이때는 강박을 원인으로 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거 자체가 사회 질서 뭐는 아니다.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 볼 때 황당한 얘기죠.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렇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를 했어요. 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목적은 적법하더라도 제2금융권 안정화 대책이라는 목적은 적법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법률적으로 강제를 해버린 거잖아요. 헌법에 위헌적인 뭐를 했어요? 공권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헌재하고 대법원 달라요. 그 당시에도 대법원과 헌재는 계속 싸우는 중이었어요. 판례로, 판결로. 근데 어쨌든 성립 과정상의 강박이다. 성립 당시의 강박이다. 요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때리는 과정과 계약서 쓰는 과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없잖아요. 학자들은 그걸 비판하는 거고 어쨌든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다. 그 증거가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25페이지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그러나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밑에서 셋째 줄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에는 103조의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해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라 하여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그럼 뭐란 말이에요, 이건? 유효하다. 다만 강박에 의해서 취소는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요. 그럼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지만 취소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일정 시간 내에 취소하지 못하면 취소권은 없어져 버립니다. 취소도 안 된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 옆에다가 쓰세요. 26페이지 첫째 줄 옆에다가 국제그룹 해체 사건. 국제그룹 해체 사건. 그래서 이 프로스펙스 있잖아요, 이거. 요렇게 생긴 거, 요 마크, 프로스펙스. 저는 이걸 그렇게 신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꼭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 더 붙은 게 있어요. 시장 가면 다 이런 거 팔았단 말이에요. 네? 이건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펙트예요. 그럼 요거 띄려고 밤새 제가 이거 띄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이게 신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셔요. 그리고 요는 뭐냐면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강제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25페이지에 다시 가보시면 요 판례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키워드는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상 강박이 사용됐다 그거예요. 성립 과정. 요게 포인트 키워드. 자, 여러분 봐봐요. 책에는 문제도 그렇고요. 다음 중 국제그룹 해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뭐 이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잔뜩 막 설명드렸지만 뭐 제2금융권 활성화 대책이다 뭐 등등등 해서 국제상사 뭐 주식을 매각했다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것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보실 때 기억이 딱 나시잖아요. 아시겠죠? 네. 근데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다 적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페이지가 더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설명 안 드린 것들은 추후에 다시 다 설명이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냐면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게 뭐냐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목적은 적법한데 여기에 사회질서 위반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불법이 아닌 건데 불법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두 번째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강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사회질서 위반으로 변질된다.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목적이 적법한데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 동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동기에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세 가지가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 기준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얘가 누구냐면 지존파예요. 지존파. 지존파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갑의 집을 얘가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근데 왜 얘가 임대차 하냐면 왜 하려고 할까요? 살인할 장소가 없어서 살인을 위해서. 예? 살인을 목적으로 어떤 뭐라 그래요? 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아주 뭐라 그래요? 그거 깊은 산골 외딴집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버려요. 외딴집. 그래서 얘가 외딴집에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그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임대차 계약은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이거 유효해요. 임대차는 유효하다고요. 임대차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얘 물건을 빌려주고 얘가 월세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임대차 하려는 그 의도 뭐예요?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동기가 불법이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동기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문제는 이건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 법이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 가지고 법이 너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생각들을 법이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 생각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는 법이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기가 불법이더라도 법률행위 자체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데 그 불법적인 동기가 마음속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속마음으로 누가 안 죽여온 사람 있어요? 속마음으로만. 예? 저는 나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한 사람이 있냐고요. 세상에 살면서. 다 하죠? 솔직히 없어요? 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 그러고 싶어요.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법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불법인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려진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임대차 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임대차 하려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금 꺼내는 거 주머니에서 계약금을 돈을 다 꺼내는데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눈알이 나오는 거, 눈알. 사람 죽이고 살인해서 눈깔 그거 사탕으로 먹으려고 눈알이 몇 개? 2개가 나오는 거, 눈알 2개. 주머니에 있어도 눈알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표시됐죠? 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는. 어떤 눈알이에요, 그게? 표시된 눈알과 알려진 눈알이에요. 표시된 눈알 또는 알려진 눈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가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또 바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쌍알이지 눈알 아니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게 아니라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눈알 2개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27페이지에 6번 보시면 동기의 불법 그랬죠? 1. 동기의 불법이란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 그러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살인이라는 동기에 사회질서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불법 도박장 개장을 위한 가옥의 임대 또는 살인을 위한 가옥의 임대 이런 거죠. 그래서 2번 민법 103조에 따라서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임대차라는 목적은 적법해도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인데 그렇더라도 임대차는 적법한 거예요. 그죠? 네. 동기가 그렇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인 동기가 어떻게 돼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그래서 표시된 눈알, 알려진 눈알, 눈알 2개예요. 눈알 2개. 아시겠죠? 옆에다 쓰세요. 뭐라고요? 눈알 2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나와 있는 판례는 다시 한번 쭉 여러분 보시고요. 다음 순환에서 더 자세히 할게요. 지금은 우리 기준만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9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입니다. 29페이지.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일단은 칠판 먼저 보셔요.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에서 첫 번째 사회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효 그랬죠. 무효. 추인이라고 하는데 추인이라는 거는 추후에 유효로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추인 그래요. 우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암기했었죠. 동, 철, 상, 추. 그 추가 추인이에요. 추인한다라는 말은 쫓아가서 인정하겠다, 유효로 인정하겠다라는 의사표시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효인 거예요. 무효는 추인한다 그래도. 뒤에 가서 추인은 다시 배울 거고. 이러한 무효는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라면 절대적인 무효라고 합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인 무효.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나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 아까 우리 사회질서 위반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불법이라 그랬죠. 그것을 원인으로 급여는 월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를 얘기해요. 줄급 줄려. 주는 거. 사회질서 위반을 원인으로 주는 거. 요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자, 여기 봐봐요. 감남이 있고 을려가 있어요. 그리고 병려가 있어요. 을려하고 감남은 부부예요. 근데 병려가 아리따워요. 예? 그래서 둘이 뭐 하는 거죠? 첩계약을 하는 거예요. 첩계약. 첩계약하면 병려, 내가 너한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생활비 내가 1천만 원씩 줄게 매달. 나와 첩이 되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병녀가 좋아 오빠 그러죠. 얘는 얘 오빠라 그래 다. 돈 주면. 그죠? 이렇게 첩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있지. 할 수는 있잖아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조건이 괜찮잖아요. 집 주고 차 주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생활비 준다는데 웬만하면 그냥 하지 뭐. 그래서 첩계약을 했어요. 유효 무효. 왜 무효? 왜 무효? 왜? 인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얘는 집 줄 의무, 돈 줄 의무, 차 줄 의무도 없고 얘는 첩으로 살아줄 서로 간의 의무가 없는 거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죠? 그게 무효인 거예요. 무효. 그래서 병녀가 오빠 한 달 됐는데 왜 집하고 차하고 돈 안 줘? 그랬더니 병녀 첩계약은 무효란다.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에는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무효니까 우리는 사회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못 주겠어. 너는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으니 법원에 소송 걸어봐야 소용도 없단다. 근데 병녀가 울면서 어디 왔어요 이제? 어디 왔어요? 학원에 왔단 말이에요. 학원에 이제.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거야 씨 그러면서. 법을 몰라서 당한 거 아니야. 한 달간 첩해주고. 대가를 못 받았죠? 열불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 수업도 안 끝났는데 자꾸 전화가 울려요. 오빠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죠? 그 수업 중에 전화 오면 누구라고요? 앞으로? 병녀인 거예요. 오빠가 전화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주한역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는 사실 어려워서 그랬고 이제 다시 내 첩이 되어주면 내가 꼭 집 주고 차 주고 돈 줄 테니까 우리 다시 첩계약하자. 미안해 병녀. 근데 병녀가 뭐라 그랬다고 이제? 좋아 그러면 선불 때려. 선불로 일단 추구해. 그런 거예요. 추구해. 그래서 오빠가 대출 받아가지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줬어요. 선불로. 병녀가 문고를 담고 안 나와요. 병녀! 하고 불러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아니, 그러면 선불 받았으면 처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죠? 이행 전에는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행 후가 문제예요. 뭔가를 이행했잖아요. 이렇게 먼저 선불 쳐줬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가 된 거죠.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효이지만. 그럼 이건 예거가 되는 거예요. 예거. 예거. 이해되셨어요? 그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남이 되고자 하는 분은 가급적 선불이다, 후불이다? 감남 입장에서는 후불 서비스 먼저 받고 병녀 입장에서는 선불이다, 후불이다? 선불 일단 먼저 땡기고 어떤 경우에 사회 질서, 첩계약 그러지 말고 사회 질서 위반일 경우에 그러면 이 첩계약을 슬쩍 바꿔서 청부계약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킬러고 우리 아내 좀 죽여줘 해서 선불 쳐주면 돌려받지 못한다. 그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칠판 보시고요. 아니, 책 29페이지에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입니다. 반사회질서 행위가 채권행위인 경우에 이행이 있기 전에는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비해서 이미 이행이 행하여진 경우 그랬죠? 이미 이행이 행하여진 경우 밑줄 그시고 화살표 뽑으시고 뭐라고 써요? 선불친 경우. 선불친 경우.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에서는 746조, 이게 불법원인 급여 규정입니다. 불법원인 급여 규정에 따라서 반환 청구가 배제된다.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불치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가보시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확정적인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행위 추인이나 전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적인 무효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매매 넘겨보시면 이중매매 나오는데 이 이중매매는 다음 순환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바퀴 돈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중매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중매매가 있었다. 매매를 2번 한 거예요. 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31페이지 보시죠. 31페이지 보시면 거기 7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 그랬죠? 폭리행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폭리행위. 그죠? 자, 103조 다음에 104조입니다. 조문 한번 읽어보시죠. 104조. 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것도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무효가 되는데 칠판 보시고요. 김노인 사건으로 기억을 하시고 김노인이 지금 1억 이상 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장사장이 그 집을 사는데 얼마에 사냐면 1,5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1억 이상 나가는 집을 엄청 싸게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이 이쪽 장사장은 1,500만 원을 주고 김노인은 1억짜리 집을 넘겨주는 뭐를 한 거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라는 건 법률행위인가요? 아닌가요? 법률행위이죠? 매매는 법률행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집 주고 이쪽은 돈을 주는데 이게 급부라면 요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반대 급부인데 지금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 급부가 뭐죠? 불공정이죠. 이것은 급부와 반대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했지만 사실상 뜻은 불균형한 법률행위다 그 얘기예요. 공정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이라 쓰지. 그죠?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 급부가 이렇게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그러면 요 급부와 반대 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했을 때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겠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김노인 피해자의 주관적인 요건입니다. 이 김노인은 뭐 해야 되냐면 궁박, 경솔, 무경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책에 보시면 당사자의 조문, 당사자의 궁박, 쉼표,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궁박, 쉼표,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요. 요 관계를 전부 다 또는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김노인의 주관적인 요건으로 보면 객관적으로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김노인은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석상 법원에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판례는 해석 권한이 있잖아요. 법원은.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다 그래서 유권 해석이다 그래요. 유권 해석. 근데 학자들이 하는 논리적인 해석이라든지 언어적 해석은 권한이 없는 해석이니까 무권 해석이라고 하고 어쨌든 우리 법원에서는 유권 해석상 어떻게 해석한다?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세 개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관적인 요건이에요. 근데 이 김노인이 어떤 노인이냐면 79세 된 노인이에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고요. 무학에 무식해요. 글을 몰라요. 그리고 망령기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 사장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워낙 잘하니까 이놈이 저런 김노인의 상황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법률행위를 했다. 그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궁박이다 그랬을 때 저 궁박 했을 때 궁이 무슨 궁이에요? 이게 굴혈이에요. 굴혈. 동굴. 구멍. 동굴. 그리고 요게 뭐죠? 몸신이죠. 몸신. 저 한자로. 이게 활궁자죠. 그러니까 몸이 활을 쏘는 몸이에요. 그러면 이게 몸이 활을 쏘니까 이렇게 활을 쏴요?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활을 쏴요? 옆으로 비켜서 활을 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가서 구멍 들어가는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도 생각해봐요. 기어 들어가는 게 이렇게. 그 구멍도 작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그쵸 빈곤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궁자가 무슨 궁자예요? 궁할궁, 가난할 궁 그런 뜻이에요. 빈곤하다 그런 뜻이에요. 궁박. 거기다 박은 핍박할 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거예요. 핍박받는 정도로 가난한 거. 예?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제적 원인에 따른 가난. 이걸 궁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즈자지게 가난한 것.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경제적 원인에 따른 것이 이게 원래 언어적 의미인데 여기에 판례는 뭐까지 하냐면 정신적인 형태의 궁박도 포함된다라고 봐요. 정신적 형태의 궁박. 그러면 정신적 형태의 궁박이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정신적인 궁박이다. 예? 치매? 멘붕 온다 그러잖아요. 멘탈이 붕괴된다. 그 줄여서 멘붕 그러죠. 예? 사람이 살면서 가장 세게 오는 멘붕 사건이 어떤 거겠어요? 예. 전쟁. 그러면 거의 멘붕 상태가 온대요. 전쟁 군인 나가는 자식을 또는 전쟁 나가는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가족도 멘붕. 전쟁 나가는 그 사람도 멘붕. 안 그러겠어요? 이거 예고된 죽음이잖아요. 재수 좋으면 살아오겠지만. 거의 멘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멘붕이에요, 이것도. 갑작스럽게, 아니, 오늘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집에 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면 거의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갑작스런 지인의 구속이에요. 구속. 법정에 갔어요. 재판받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바로 판사가 때려가지고 바로 그냥 현장에서 구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정 구속. 그럼 구속되면 구속된 사람도 멘붕 오고 가족들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죽음과 가깝죠. 그렇지만 얘는 그나마 가능성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얘도 그 순간은 장난 아니다. 멘붕 오는 게. 그죠? 그래서 제가 구치소라는 데를 말씀드렸죠? 생활하는 거. 구치소라고 있어요. 구치소. 교도소하고는 같은데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구치소는 말 그대로 얘는 미결수. 얘는 기결수예요. 뭐냐면 이제 얘는 형량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범죄가 확정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도소로 가는 거고, 여기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를 여기다 가두는 거예요. 이게 구치소인데 한 8평에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무려 20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때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눕고, 이거는 이미 신문에서 여러 번 난 거예요. 이 생활 자체가. 햇빛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운 좋으면 햇빛 들어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 없어요. 핸드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있는 거예요. 책 보는 건 돼요. 잡지 같은 거 이렇게 보내면. 하루 종일 여기 있어야 돼요. 운동이나 하지? 어떻게 운동을 해요? 이 좁은 데서. 그죠? 그리고 이들끼리 서로 막 부딪히다 보면 싸움도 나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징벌방으로 가는 거예요. 징벌방. 그래가지고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두루마리를 막 묶어버려요. 그리고 혁대로 이렇게 위, 가운데, 아래 이렇게 3번 이렇게 혁대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 질질질 끌고 가서 여기다 확 집어넣어요. 풀어주지 않고. 그럼 여기 이제 징벌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혼자. 여기는 사람 살 곳이에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행여나 누가 주변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어, 면회 갔다 하면 거기서 좀 쉬다 나고 그랬던 얘기 하시지 마세요. 여기서 쉬다 나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쉴 수가 없는 곳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정신병 치료약을 먹어요. 정신과 약을. 그거 안 먹으면 버티질 못하니까. 그나마 면회 와야 좀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가족들도 멘붕 와요.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신적인 붕박이다. 이해되셔요? 네. 또는 경솔. 경솔은 뭐 판단하기 쉽잖아요. 경솔은 판단력이 부족한 거. 무경험은 일반 사회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특정한 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거래 경험이 없다는 거지 특정한 거래가 없다는 게 무경험은 아니죠. 경험을 못했는데 거래 일반적인 부분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거죠. 이게 이제 김노인의 주관적 요건입니다. 그러면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럼 김노인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지금 궁박한가요? 네, 아니요. 정신적으로 멘붕 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아니고 궁박은 아니네요. 경솔한가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판단력이 부족하겠네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여기에도 해당하네요. 근데 어쨌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주관적인 요건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럼 주관적 요건 충족이 됐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이것도 충족이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조문 봐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한다 그러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김노인의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다 갖췄죠? 자,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바로 무효라고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자, 그 부분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